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일리안 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눈에 보이기에는 한 3,000명 모인 것 같은데 박수 소리가 안 나네요. 박수 소리 물론 음소거 있겠지만 네, 오늘은 한국 라일리안 무브먼트에서 거기에도 과학팀이 있는데 그 과학팀에서 강연회를 지금 준비했어요. 우리 라일리안들의 철학, 과학은 뭐다? 과학은 사랑이다. 즉, 우리 라일리안들은 과학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타자 타오가 어떤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타오,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러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일리안 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라일리안 무브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주제가 UFO가 온다 온라인 강연회입니다. 근데 이 강연회를 하기 전에 저희 단체가 이제 라일리안 무브먼트인데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체 이름이 라일리안 무브먼트인데 이 라일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라일의 뜻을 보면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빛이라 그러니까 조금 비유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이라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보면 우리 성경을 갖다가 진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아니면 뭐 마가복음,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것처럼 그런 복음인데 새로운 복음,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 그걸 갖다가 이제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메시지를 가져오신 걸 갖다가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같이 전달하는 운동, 라일리안이 이제 이런 소식을 같이 전달하는 운동을 갖다가 라일리안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물론 그건 이제 말로 돼 있지 않고요. 저희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으로 전 세계 한 80개, 제가 알기로는 80개 언어로 150국가에 지금 전파, 맨 처음에는 프랑스어만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왜냐면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50년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나온 책이 진실에서 그 다음에 혹성 반문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묶어서 지금 이제 이 안에 직접 설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따로 중요하다고 우리 지구인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 3가지를 따로 구체적으로 책으로 낸 게 여기 보시면 예스 인간 복제, 그 다음에 강강명상, 천재정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뭐 내용은 이런 거 따로 설명드리려면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 단체에서 물론 이 책에 대해 저희 단체가 하는 게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그게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건 맨 먼저는 원래 이제 메시지 전파입니다. 그 메시지 전파를 통해서 뭘 할 것인가 하려면 저희는 이 지금 엘로힘이라는 창조주를 다시 지구에 귀환해서 모시는
대사관 관리를 저희 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대사관 건설, 그 다음에 프리하고, 요건 제가 하는데, 여기 지금 라이리안 운동 제가 몇 가지를, 맨 처음에는 그 메시지 전파만 저희가 제가 볼 때는 3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저희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하는 거에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약간, 저희가 볼 때는,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과학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약간 원시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원시적인 상태를 모두 깨는 운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좀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클리토레이드 같은 거. 그리고 여자 젖꼭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남자는 젖꼭지를 드러낼 수 있는데 왜 여자는 못 드러냅니까? 그게 뭐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런 차별적인 것이 굉장히,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리안 무브먼트에서 하는 건 이제 1차적인 건 아까 메시지 전파, 그 다음에 우주인터에 관한 것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저희가 내용을 제가 많이 써놨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시는 거, 지금 알 사이언스 같은 경우, 그것도 아주 유용한 내용들이, 지금 알 사이언스 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는 라이리안 운동 중에 수많은 게 있는데 어저께 제가 급히 하나 갖고 왔어요. 뭐냐면 갑자기 우리 라이리안 중에 한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만, 물론 근데 공식적으로 이 메시지를 가져오신 라이리안전에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 선진국가라서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위운동을 벌써 10년이 넘게 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시위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1인 시위를 계속 합니다. 그 시위를 저희가 하는데 뭐 과격하게 한다든지 어거지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평화, 사랑, 비폭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메시지를 주신 외계인 엘로힘도 똑같이 평화, 사랑, 비폭력을 저희에게 원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지금 최근에 전달했다고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소개를 마칩니다. 이상 저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그 타오의 명강이 잘 들었습니다. 명강이는 아니고 짧고 밝혀주는. 굵게. 네. 네. 그 두 번째로 우리 과학팀의 은하 안드로가 나와서 정말 쏙쏙 뽑은 과학 지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줄지 모두 그를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드로 나와주세요. 바로 제 앞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드로입니다. 저는 미대를 나와서 지방에서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UFO, 또 미스테리 서클, 고대 문명 이런 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알아보다가 왜 이렇게 인류에게 수수께끼가 많은지, 짧은 역사인데 이렇게 수수께끼가 많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굉장히 그 조종사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 미 국방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상은 최신 장비, 미국에서 개발한 최신 장비에다가 고도로 훈련된 공군 비행사들이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의 그 민간인들이 찍었던 영상과 다르게 미 국방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그 조종사들이 특히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UFO 목격담이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나사의 최초의 비행사였던 고든 쿠퍼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는 이제 공군 장교였을 때 그들의 기지 위에서 UFO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전투기들이 출발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면 도저히 그 속도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든 쿠퍼는 인터뷰에서 UFO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우리보다 진보된 외계 문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버즈 올드린이라는 아폴로 11호 그 비행사인데요. 그는 영국 채널의 그 다큐 채널에 참여해서 최초의 달 착륙 당시에 여러 대의 그 UFO가 조우했지만 나사가 이거를 감추고 있었다, 계속 감춰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에드가 보면 미셀은 더 맛있어. 싱싱한 맛이 있거든. 그의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우주인들은 우리가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지구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도와주려고 시도해왔음이 분명하다. 오늘 과일을 잘 익은 거 먹으라며. 우리의 기술 수준은 그들만큼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적대적이라면 우리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최근에 그 미국의 한 기사를 보면 이들의 그 비행사들의 최신에 만들어진 일급 비밀의 그 장비로, 그들의 어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런 장비로 이들을 조사해봤더니 그들 전문가들이 하면 이들의 증언이 자신들이 100%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100% 확신하는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도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인데, 이번은 육군 항공 헬기의 중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명의 승무원과 함께 헬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밑에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 헬기를 타고 가는데 앞쪽에서 빨간불이 나타나서 계속 자기를 향해 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점점 하강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미사일처럼 다가오니까 결국 그들은 이제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그 불빛이 딱 하늘에 떠 있었는데, 그들이 볼 때 그 UFO 시가형 어떤 물체가 하늘에 떠 있었고, 그들이 녹색, 초록색 불빛을 비추자 그들이 이 시가형 UFO와 함께 하늘로 3,500피트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조종사들과 이 헬기 탑승자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밑에를 지나가던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밑을 지나가던 어머니가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에서 굉장히 탑 랭킹에 드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건을 이렇게 왜 공개를 했냐면, 이게 유엔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왼쪽에 보시면 고든 쿠퍼가 보시죠,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라네다의 그 패널로 참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요 밑에 이제 게일리 총리가 그 카리브해의 그 그레나다라는
작은 섬나라의 총리였거든요. 그 총리가 결국엔 여러 번의 노력 끝에 그 유엔에 이 안건을 들고 나와서 결국은 1978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 안건을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그 이름은 외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이렇게 이름 지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횃불을 이어서 각국의 정상들이 이 안건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UFO가 하늘만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어떤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스테리 서클입니다. 이 미스테리 서클은 영국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의 밀밭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라일리안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만들었다, 많은 언론 보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라일리안들이 직접 탐사대를 꾸려가지고 영국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만나기도 하고, 직접 거기에 비행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종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 말들과 이 조종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 조종사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을 항상 비행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갔다 돌아올 때 새로운 미스테리 서클이 생겨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미스테리, UFO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일리안들이 그 미스테리 서클을 거기 탐사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 만들어진 미스테리 서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서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는데, 역시 그 조사한 그 밀밭은 발로 밟아서 만든 것과 전혀 틀리게 새로운 마디가 생성되어서 전체 그 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거를 이렇게 밀을 직접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밀이 전부 구부러져 있죠. 네, 이것은 인류의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밀을 구부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형, 거대한 도형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 400m 크기, 500개의 원으로 된 이런 거대한 미스테리 서클이 전부 다 그렇게 미리 생물학적 마디가 생성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이런 기술이 없죠. 네, 이런 거대한 서클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른쪽 원반에 이제 컴퓨터 언어가 쓰여 있는데, 이 언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가짜 선물을 주는 자들과 그들의 거짓 약속을 경계하라.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믿으라, 저 바깥에는 선한 존재들이 있다. 우리는 속임수에 반대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놀랍죠? 예, 저희들은 이제 외계인 엘로힘의 대사관을 건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건설팀이 이렇게 설계도와 모형을 완성했을 때 영국의 밀밭에 오른쪽에 역시 그러한 미스테리 서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UFO는 현재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먼 과거에 그 학자들이 뭐 10,000년 이상 되었다는 그런 동굴 벽화에 이러한 UFO 형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요. 프랑스, 인도,
우리가 배웠던 알타미라, 그다음에 인도 중부 이런 주로 고대 문명이 융성했던 지역 부근에 이렇게 고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동물과 사람들은 벽에 그리고 UFO로 보이는 그런 형상은 천장에 그리는, 그래서 이 천장에 하늘에 떠 있는 UFO 형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다시리 동굴 벽화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뭐 순전히 동물의 그림들만 배웠었는데 이런 걸 어렸을 때 가르쳤으면 저도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흥미없는 동물 벽화만 보여서. 아무튼 이 동굴 벽화를 자세히 보시면 헬멧과 또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음새 부분을 잘 보십시오. 허리나 장갑 부분에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돔 형태의 우주선으로 여성들을 데리고 가는 우주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르메니아 카라운주 유적인데요. 이건 스톤 서클이 약 7만 평방미터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적인 그런 그레이 외계인의 형상과 비슷하게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미국 유타주, 그리고 호주의 번개의 신 완진아 신입니다. 역시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약간 그레이 형태의 헬멧을 쓴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창조신이고요. 꿈의 시대에 인류를 대홍수로 멸망시켰다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문명 지역과 마찬가지로 뱀신에 의해서 현재 이 지구가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전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외계 문명의 흔적이라고들 말하는 것인데요. 잉카 문명 지역의 벽돌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그 흔적들을 보면, 그 자국들을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돌을 누르게 했던 어떤 흔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누르는 흔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푸마풍쿠의 밑에 쪽에 보시면 이 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멘트를 붓고 틀에 시멘트를 부어서 찍어낸 듯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도 7 이상의 안산암입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그 끌로 만약에 그때 당시 원시인들이 끌로 했다면 끌자국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90도에 가까운 직각으로 이렇게 한 건 찍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쪽에 보면 가장 위쪽에 아직 돌이 무른 상태에서 뭔가 박혔다 빼낸 흔적이 보이시죠? 네, 이런 것은 너무 놀라워서 이런 흔적을 보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 잉카의 왕을 데려다가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신이 하룻밤 안에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룻밤에 만들었다는 유명한 유적들이 또 많죠. 앙코르와트, 원나라 때 사신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주달관이라는 사람이 앙코르와트의 주변에 그 사람들의 증언을 적은 것이 있는데요. 노반이라는 건축의 신이 앙코르와트를 하룻밤 안에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잉카의 신이 만들었다는 그 유물과
그런 남겨진 유적들이 벤카울의 피라미드와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피라미드의 벽입니다. 오른쪽에 울란타이탄보의 벽도 보이시죠? 동일한 어떤 기술적인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신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인디아도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돌 벽돌을 붙이기 위해서 홈을 파고 쇳물을 부어서 돌을 고정시키는 기술이 있는데요. 역시 잉카의 푸마푼쿠 사원이나 앙코르와트나 하룻밤 만에 지었다는 앙코르와트나 하룻밤 만에 지었다는 푸마푼쿠나 덴데라 신전, 이란, 이드오피아 이래서 동일한 기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그래서 신화와 전설은 다르지만 같은 신이 아닌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인도의 힌두 사원입니다. 힌두 사원인데 이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돌들을 이제 영국이 침략했을 때 밝게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석고를 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돌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그 제사장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제사장은 이 돌들이 진짜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돌이고 고대에 빛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거를 재건할 수가 없다. 이런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왼쪽에 이건 함께 있는 다른 신전인데요. 왼쪽에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이런 석조 기둥이 보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링처럼 보이는 게 보이죠? 처마에 매달린 링. 이게 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이걸 꿀로 만들었다면 하나만 깨지면 이 처마 밑에 달 수가 없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위에 처마와 밑에 돌이 다른 재질입니다. 위에는 하강암이고요. 링은 약간 검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을. 재질이 다른데 천정에 붙어 있습니다. 연결 부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고대 신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주 그보다 더 평범해 보이는 이 기둥들이 보이는데 얇은 기둥들이 보이시죠? 위에와 아래와 붙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 돌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안을 파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돌 기둥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속이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북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죠? 석조상이. 그 북의 소리가 납니다. 이 기둥에서. 그래서 영국 식민지 때 이 영국인들이 놀라워서 이 기둥을 두 개를 떼어봤는데 놀랍게도 이 기둥에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룰 수 없는 이런 기술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와. 네, 이러한 북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은 연결된 흔적이 안 보이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놀랍습니다. 완전. 네. 대박.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고대에 그려진 그런 고대 성화 혹은 불화 이런 걸 보면은 UFO 흔적이 보입니다. 왼쪽에 성화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인데요. 이것은 바티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6세기 그림인데 예수가 죽었을 당시에
그 무덤 위에 돔 형태의 물체가 내려와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오른쪽은 1700년대에 그린 그림인데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상공에 보시면 비행물체가 빛을 비치고 있죠.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 있죠.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이 화가 그린 겁니다. 왼쪽에는 성모가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죠. 오른쪽은 이탈리아 그림인데 오른쪽 상단에 빛나는 물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역시 마리아를 그린 건데 이거는 붓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천을 짜서 색시를 짜서 그린 테피스트리입니다. 직물 그림이라고 하죠. 왼쪽 지붕 위에 검은 물체가 보이죠? 원반형. 이것은 도메니카 수도원의 상공에 떠있는 약간 바퀴 모양과 비슷한 그런 물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15세기 그림입니다. 밑에는 1500년대에 그 주조된 바퀴를 닮은 그 비행선이 위에 떠 있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동전입니다. 우와. 네, 보시면 마치 엘리야 혹은 에스겔서에 보시듯이 그 불타는 바퀴, 불타는 수레, 엘로힘의 영광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프랑스 동전이고 이것은 그것이 나타났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불교에서도 많은 UFO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초기 불화와 달리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많은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많은 지역도 거쳐오고 그래서 그 원형이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저 라일리안 탐사대들이 또 인도 그리고 돈황, 투르판, 태국 이런 데를 직접 탐사해서 불교에 남아있는 UFO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발견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투르판의 베제클리키 사원의 오른쪽에 보시면 하늘을 나는 분사를 하고 있는 UFO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 악사들 주변에 UFO 그림이 많이 보이시죠? 원반형 그리고 분사를 하고 있는 UFO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윤보라고 불렀죠. 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같은 투르판의 벽화인데 붓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걸 슬퍼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투르판에는 이렇게 UFO로 도배되듯이 한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윤보라고 불렀는데요. 한문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 금수의 바퀴가 갑자기 나타났다. 마보가 갑자기 나타나 앞에 있었다. 순금으로 된 바퀴의 직경은 14척이나 된다. 금윤보는 궁전 위 허공에 머물렀다. 이런 경전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역시 투르판의 벽화입니다. 여기 밑에 쪽에는 이제 그 티벳의 불교 그림입니다. 탕가 역시 원반형의 물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역시 인도도 방문했었는데요. 여기 신전 꼭대기에 보시면 비마나라는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사원 꼭대기에는 이렇게 비마나들이 놓여 있는데 역시 이 돌로 지어졌고요. 이 꼭대기에 있는 비마나는 오른쪽에 티베트 불상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투르판에 있는 불교 사원에 있는 그 UFO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똑같이 빗살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UFO뿐만 아니고 좌대 그리고 후광을 표현한 그런 것들에 전부 다 빗살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와. 네, 아래쪽에는 인도에서 고대의 비마나 형상 유물입니다.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들이 고대의 형상인데 특이하게 연꽃으로 표현하고 있죠. 연꽃은 불교와도 관계가 많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붓다가 보드가야 사원인데요. 붓다가 최초의 성불했다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보리수 옆에 지었는데 최초의 아쇼카 왕이 처음에 작게 지었고 그 이후에 구타 왕조 시대 때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 꼭대기에는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형식의 수투파가 놓여 있습니다. 수투파는 역시 비마나를 모방한 거죠. 네. 태국에 방문했을 때 역시 태국에도 불교 유물이 많이 있었는데 태국의 유명한 불교학자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창조자들의 모습이다. 네, 부처가 열반에 들었을 때 혹은 부처가 그 생전에 도리천에 다녀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그 도리천에 다녀올 때 무엇을 타고 갔는가? 그들이 내려올 때는 앞에 신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신들이 불교 용어 혹은 번역되어서 우리들한테 보이지만 브라만, 범천, 제석천, 제석천은 인드라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불교는 신을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닙니다. 부처가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전파하도록 권유한 사람, 그게 범천이라고 하죠. 브라마. 그렇게 신들이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수투파 혹은 비마나 형상 유물인데 오른쪽에 이제 유명해진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사원의 꼭대기에는 수투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수투파가 72개 있거든요. 이 안에 역시 부처상들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모든 수투파에 부처가 있습니다. 안에 비마나는 신들이 타고 다니는 신들이 을 타고 하늘을 왕래하고 지구를 방문한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몰몬교와 UFO 유물인데요. 몰몬경은 유태인들,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이주된 유태인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 안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보이는 그 유태교의 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 성경의 신과 똑같은 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는데 그들이 그 믿었던 신들의 형상의 도자기나 돌로 만들어진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독일의 2011년에 발표한 이 유명한 고고학자와 물리학자의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이 두 학자가 독일의 컨퍼런스에서 이 UFO 형상을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밑에 구멍에 그 구멍을 통해서 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형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피라미드와 그 다음에 UFO, 그 다음에 전시안이 새겨져 있는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그들 믿었던 신이 추측할 수가 있겠죠. 바로 불교와 비슷하게 그들도 내세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물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연대 측정을 해봤습니다. 연대 측정을 이게 어디서 측정했냐면 이 돌을 접합 부분에서 그 접착제를 떼어서 그걸 이제 탄소 측정을 했을 때 이 측정 결과가 약 8,400년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그 신들이 동일한 신들인데 이름이 다르다. 그리고 그런 같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영상을 네. 메시지 영상을 그럼 시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로 메시지 영상이 나옵니다. 되는데 모순이 하나 있어요. I was going to my office at about 9 a.m. in the city of Clermont-Ferrand, at the center of France. And then I went to a volcano named Puy de la Sola in the mountain. I don't know why I had this strong feeling to go to this place. And when I arrived in the volcano, I said, why am I the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in my office. And then I saw this flashing light in the sky, very strong. And slowly appeared something like a bell made of very shining silver metal, slowly coming down without any noise. So I was so happy to see that, because I said, wow, that's what people call a UFO, and it will disappear. And I was sure of that. But then it came slowly come down and closer to me. It was maybe 7-meter diameter, and a trap door was opened under the craft. And then I realized, wow, if it opened a trap door with a stair on it, somebody will come outside. So maybe it's dangerous to be there. So I was ready to run away, but I wait a little, say, I want to see if I see any gun or anything looking dangerous, I will run away. But I wait, and I saw a small man coming outside. First thing I was watching was a hand. Is there a gun? Nothing, empty. And then he was walking toward me, and the face was so full of love, so peaceful, and like I felt lov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story. (1973년 12월 13일) 프랑스 기자 클로드 보리룸은 프랑스 중부 클레르몬페랑의 화산지대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는 불현듯 퓨이드라소라를 걷고 싶어졌다. 갑자기 그는 하늘에서 밝은 불빛을 목격했고 그것은 그를 향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회색빛 금속 물질로 만들어진 납작한 종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호기심은 흥분으로 바뀌었다. 그 물체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멈춘 채 맴돌고 있었고 땅 위에 떠 있었다. 문이 아래로 열리고 계단이 펼쳐졌다. 클로드는 처음에 아이가 내려온다고 생각했다. 계단을 내려오자 똑바로 그를 향해 걸어왔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다 클로드는 기자로서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주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후 6일 동안 그 우주인은 일련의 메시지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아주 명쾌하고 통명적이었다. 그 우주인이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신으로 믿었죠. 우리가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었지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두의 눈앞에 귀환할 수 있도록 대사관을 건설해주세요. 오래전 우리 행성은 인류가 곧 도달하려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합성으로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유기체들은 더욱 정교해져갔고 모두들 경탄하며 주시했지요. 어느 날 과학자들이 실수를 했고 여론은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실험을 위한 장소를 찾아야 했고 마침내 적합한 행성을 찾았습니다. 당신들의 지구였지요. 당시 지구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물과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죠. 많은 고대 문헌들이 이들 과학자들의 작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 창세기 1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은 궁창 아래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나누었다. 창세기 1장 7절. 물 아래 대양이 있었고 물 위는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수중 폭발로 해저 지각을 들어올려 거대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단일 대륙이었죠.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자. 창세기 1장 9절. 대륙 곳곳에 우리의 인종수대로 7개의 실험실을 건설했고 생명창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정교한 유기체로 발전시켰습니다. 식물,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까지 보다 아름다운 살아있는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생명은 진화한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모델이 생태계에서 생존하도록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것이지요. 향기, 형태, 색채, 양식, 문양, 몸짓, 짝짓기 등 그 모든 것에 아름다움, 조화, 균형을 반영했습니다. 이 믿지 못할 광경에 여론이 나뉘었습니다. 이 인공생명들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지적생명체의 창조를 금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계속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창조에 몰두했던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에겐 참기 힘든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중 일부가 조항을 이탈하고 지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습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정부는 이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우리에게 위협이라도 해온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을 위해 인간들이 그 어떤 과학 지식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창조자들을 전능한 존재로 믿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당시 인간은 이들 우주인을 엘로힘으로 불렀고 고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서 원전에서 발견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신으로 오역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로힘은 복수형이고 단수형은 엘로하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다른 고대 문헌에서도 보이는데 힌두, 그리스, 이집트, 아메리카 고대 문명 등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신들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녔고 함께 지내고 대화도 하며 관계까지 갖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와 닮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정부의 여론은 나뉘었습니다. 과연 인간을 믿을 수 있을지, 그 중에 인간에게 깊은 애정을 품은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과학 지식을 주고 소통하고 교감하려 했지요. 그들의 사랑은 커져만 갔고 인간을 교육해 창조자와 인간이 대등한 존재임을 알도록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길, 정원 가운데의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으며 엘로힘이 아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된다. 너희는 눈을 뜨고 신들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4절.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있던 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당신들도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생명을 창조하게 되겠지요. 인간은 영원한 창조의 순환을 잇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나온 사회자 퀸입니다. 근데 메인 화면에 제가 안 나오고 아무루가 나오네? 짜잔. 지금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서 보이십니까 이거? 오늘의 주제, UFO는 온다. 이렇게 UFO에 대해 관심들은 참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시중에 우리 인터넷 또 강국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무지무지 많은 또 UFO에 대한 정보가 그냥 마구마구 보이네?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UFO에 대한 정보인지 헷갈려, 이제. 헷갈리는데, 이번 아까 안드로가 이 UFO에 대해서 정말 차근차근 어쩜 그렇게 고급 정보야? 사진, 제가 여지껏 UFO에 관심 있어도 못 본 사진들도 많아요. 그런 사진을 착착 우리한테 보여줘서 정말 신기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제 UFO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좀 미스테리한 그런 사진을 보면서 정리가 잘 됐는데요. 이제 진정으로 우리 라일리안 과학자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바이오가 나와서 생명과학과 직접 설계 발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사랑을 주시겠답니다. 자, 바이오를 초청해 봅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여긴가?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바이오입니다. 네. 화면을 지금 띄우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강연이고요. 제목은 DNA 외계인 엘로힘의 인간 창조 설계도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세 가지 가설이 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창조론,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지적 설계론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무엇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진실일까요? 최근에는 갖가지 현란한 과학 이론으로 중무장한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은 진화론을 더 믿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진실이겠죠. 그럼 진화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태초의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이 이상적이었다고 가정하죠. 실험적인 증거로는 1950년대 스탠리 밀러가 유리관 실험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합성했고요. 최근에 2014년도에는 체코의 과학자들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RNA를 합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을 합성했을 때 진화론자들이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 하지만 과학 진화론자들이 자랑하는 이 두 가지 합성되었다는 물질은 자연에서 관찰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정교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그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직접 진화하는 시각적인 광경이겠죠. 지난 1996년에는 교황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진화론과 창조론은 양립할 수 있다는 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고 스티븐 호킹은 교황청 과학원의 종신 회원이었는데요.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스티븐 호킹이 어떻게 창조론을 대표하는 이 교황청에 소속이 될 수가 있는지 아이러니한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혹시라도 존재할지 모르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보험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실존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물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증거에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세종대왕을 실제로 두 눈으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들은 간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이나 기록을 통해서 세종대왕을 간접적으로 이루어 짐작하면서 믿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논리로 우리는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내가 만약에 외계인과 UFO를 믿는다고 말하면 되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외계인 봤어? 외계인이 있으면 왜 내 눈앞에 안 나타나는데? 저는 이런 논리라면 세종대왕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화론은 원자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론에 따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양자물리학자들의 전문적인 용어로 상태의 공정과 터널 효과가 있습니다. 말만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태의 공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여기저기 불확실하게 위치하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위치에서 관찰되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터널 효과는 한 개의 전자가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하는 유령 같은 현상인데, 실제로 이것은 20세기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현대의 물리학자들이 실험적으로 다 증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생명 진화에서 필수적인 DNA 또한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현대의 생명과학 기술은 아직까지 생명체의 DNA를 완벽하게 흉내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의 과학 기술은 미시세계의 원자들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물며 인간의 손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만으로 이렇게 완벽하고 복잡한 구조의 DNA가 우연에 의해서 변화돼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닐까요? 이에 반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엘로힘은 미시세계의 원자들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일을 져서 예스 인간 복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노 로봇들이 원자와 분자를 조합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이는 UFO는 엘로힘이 보내시는 건데요. 이 UFO의 빠른 움직임은 그들이 미시세계의 원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 몸에 있는 DNA를 살펴보겠습니다. DNA는 4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중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 이중 나선이 히스톤에 감겨있는 물질을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 23쌍을 게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교한 미시세계의 DNA 원자들이 우연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구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것은 진화론자들의 보이지 않는 지성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화론자들의 강력한 증거인 화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의 나이는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법과 칼륨 아르곤 동위원소법의 2가지로 계산합니다. 이 2가지 방법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세계인 원자들의 변화를 관찰하는데요. 먼저 탄소 동위원소법은 화석의 질량수 14탄소가 질량수 14질소로 변한 정도로 화석의 나이를 계산하고 그 한계는 5만 년까지라고 합니다. 5만 년이 넘는 화석 같은 경우에는 칼륨 아르곤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은 바위나 지층의 나이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층에서 화석이 나왔을 때 그 지층의 나이를 먼저 계산하고 그랬을 때 화석이 그 지층에서 나왔다면 화석과 지층의 나이가 같다. 그런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방법은 조금 이상한 가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자와 같은 물질들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한다는 것인데 그 수십억 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적 설계에는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정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화론에서는 생명체가 진화한다는 강력한 증거로 중간 화석들을 제시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적 설계, 라일의 지적 설계에서는 중간 화석은 진화가 아니라 엘로힘의 생명 창조 작업의 순서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인데요. 이 사람 라마찬드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극곰이 50만 년 동안 돌연변이로 몸의 털을 진화시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의 말이 맞다면 50만 년 동안 그러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과연 날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비유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진화론에서는 살아있는 화석들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실러캔스라든지 투구개라든지 아모나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화성이 있는데 왜 얘네들은 진화를 안 했을까? 진화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그러는데 화석이 왜 살아있죠? 죽었는데 말이 참 희한하죠. 와우. 진화론에서는 진화의 증거로 흔적 기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인간의 꼬리뼈에 대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자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하지만 최근에 각종 과학적인 연구에 따를 때 진화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흔적 기관들은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만약 이게 흔적 기관이라면 꼬리뼈를 잘라내도 생존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꼬리뼈를 잘라내면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매우 위험한 이론이거든요. 진화론의 핵심은 화면에서 보이듯이 약육강식, 자연선택, 적자생존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 따를 때, 이 진화론을 진화론에 따를 때 현대인들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도 관계없다는 이기심에 젖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브레인의 저자 데이비드 이글만에 따르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두뇌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바라볼 때 사람이 아니라 마치 사물이나 물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작동한다고 하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 두뇌에서 안쪽 앞 이마옆 피질이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느끼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지만 물건을 바라볼 때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바로 이 부위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열렬한 진화론 신봉자인 화면에 보이는 DNA 발견자 제임스 왓슨인데 굉장히 철저한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백인은 흑인보다 뛰어나다. 내가 지금까지 근무를 해봤는데 내 부하 직원들 중에서 흑인이 가장 멍청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각종 명예직에서 다 퇴출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논리죠. 그나마 창조론 같은 경우,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행동이라도 하겠지만, 진화론은 죽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최대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적 설계에서는 엘로힘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 수태의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엘로힘의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우리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라알리안들을 불사육성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 종말 시계라고 아실 거예요. 지구 종말 시계인데 2021년 현재 이게 12시 화면에 보이는 이 시계 바늘이 12시에 딱 도달하면은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는데, 지구 종말 시기가 100초 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지금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의 진화는 엔트로피의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으로 봤을 때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데요. 분자생물학자들의 수학적인 계산에 따르면 DNA의 0.0000001%만 변화돼도 그 생명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진화에서는 DNA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DNA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지성의 개입에 있어야 된다.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로 가기 위해서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개입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분자 생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1980년대에 발표된 인류의 기원 아프리카 2부 가설인데요. 과학자들은 인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오직 엄마에서 자식으로만 유전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인류의 기원을 아프리카에 있는 한 명의 여성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여성은 자기 몸의 정자와 난자를 다 갖고 있었다, 그런 논리인데, 문제는 2018년도 당시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버지에게서도 유전되는 현상이 관찰되면서 이부의 가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자생물학자들이 최근에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7번 염색체에 있는 어떤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NYH16 유전자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그 양이 다른데 원숭이가 이 유전자가 많대요. 그래서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인간들은 이 유전자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력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어쨌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크 DNA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1970년도 당시에 일본의 과학자가 먼저 만들어낸 말인데 2000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DNA 염기 서열 중에서 거의 98% 정도가
실제로 뭐 유전적인 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화론자들이 이것은 완벽한 흔적기관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 또 분자생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정크 DNA 또한 굉장히 유전자 발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기예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일기예보 날씨가 굉장히 틀리는 이유가 역시 날씨 또한 원자들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원자들의 흐름을 양자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도 계속해서 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에 미국의 국립과학기술원에서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근데 이 단체에서 똑같은 단체에서 1975년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에 엄청난 빙하기가 닥칠 것이다. 수십 년 만에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구온난화는 정치적인 사기입니다. 화면 위에 지금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위의 그래프는 세계기후협회 IPCC에서 사용하는 그래프인데 과거보다 현재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하지만 실제 과학자들의 기상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보다 과거 중세시대가 온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왼쪽에 잘생긴 사람은 IPCC의 유명한 과학자 마이클 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까 그 그래프에 조작을 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대 지구온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나무의 나이테와 그리고 열섬 효과가 나타나는 도시 중심으로만 지구 온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래프를 발표를 하자마자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직을 꿰차게 됩니다. 와. 화면은 현재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제임스 왓슨 아까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시죠? 빌 게이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실을 지구온난화의 진실에 대해서 과연 모르고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구온도는 과연 어떻게 변하는가? 역시 정교한 실험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태양 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의 태양 흑점의 활동을 봤을 때 과거보다 현재의 온도가 높은 이유가 지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1650년에서 1700년대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추웠던 시기인데 태양 흑점 활동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1650년에서 1700년 사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웠던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현종 시기 경신대기근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한여름에도 거의 눈이 내릴 정도로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지구의 자기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국 세미나에서 미찌오 가이드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에서와 같이 태양은 우주의 외한 강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 비유는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서 우리의 몸이 따뜻한 난로 앞에 있으면 우리 몸이 더워지겠죠. 근데 그 원인을 난로에 두지 않고 내 몸이 지금 따뜻한 것은 난로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입김 때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사기의 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서 진화론의 영감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시각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오리가 톡이고요. 진화론은 다윈의 착시가 만들어낸 착각인데요. 만약 다윈이 1990년대와 2020년대의 서울 거리를 본다면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흑인과 백인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진화론자들은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죠. DNA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봤을 때 더 이상의 진화는 없다. 자기네들이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화론자들이 봤을 때도 DNA 구조는 완벽합니다. 이제 지구상의 생명체는 외계인 엘로힘이 창조했다는 지적 설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지난 1970년대 우주로 발사된 전파에 대한 일종의 답신인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전파를 발사했던 과학자들은 혹시 외계인들이 이 전파를 받았다면 앞으로 수만 년 후에 우리는 답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전파가 아니라 미스테리 서클 형태로.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무시하고 있죠.
아까 안드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스테리 서클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꺾인 밀대에서 생물학적인 마디가 생기는 건데요. 이건 책을 찾아봤는데 생명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밀대가 꺾이는 건 모든 식물은 태양이 비치는 반대 방향으로 옥신이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줄기가 휘어지는데 미스테리 서클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런 화학 물질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지구상에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인간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헬의 직접 설계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오죠. 엘로힘은 DNA 합성 기술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했다. 그리고 각종의 한 상씩만 있으면 그 종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라헬께서는 1973년에 이미 체세포 복제를 예언하셨고요. 1990년에 복제학 논리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지적 설계 체계는 우리들 모두의 희망이죠. 영원히 사는 불사의 비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한 쥐의 기억 물질을 다른 쥐에게 주사하면 학습 내용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마의 전액부를 통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 불사의 비밀은 바로 두뇌 속 신경세포인 뉴런에 있고요. 인간의 기억은 이 뉴런들 간의 상호 패턴이죠. 뉴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뉴런은 외부에서의 감각 정보를 전기 신호의 형태로 축삭돌기로 전달하는데 이때 뉴런의 바깥에서 나트륨 이온 3개가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 이온 2개가 밖으로 나가면서 마치 당구공이 튕기듯이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구글이나 찾아보면 다 있는 내용인데 미토콘드리아 ATP를 통해서 능동수송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가 과연 위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매 순간 우리 몸에서 1초가 아니고 몇천 분의 1초마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진화론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적 설계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기계공학적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4년 노벨상 수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다. 불사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우리 두뇌 안에 있고 여기에는 창조론에서 말하는 어떠한 신비한 현상도 없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마음과 물질은 따로따로 작동한다고 했지만 하지만 마음과 물질은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불사의 비밀이 있고요. 현대의 과학자들은 뉴런 간의 조합을 커넥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두뇌를 최대한 조각내어서 이 커넥톰으로 분석된 우리의 기억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술로는 아직도 생쥐의 두뇌조차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지적 설계에서는 인간 불사의 비밀을 우리 두뇌 이마 쪽에 있는 전액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서 압축 파일을 이용하듯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모든 기억이 저장된 전액부의 물질을 새로운 육체에 이식하면 우리는 다시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솔로몬인데 우리 랄렌의 또 진정한 과학자죠. 지금 바이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막 감탄을 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각성해야 된다고 각성하라고 막 이랬는데 우리에게 또 사랑의 한 보따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실지 긴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 열띤 두 분의 강연을 듣고 참 감동과 그리고 재미가 아주 뿜어 나오네요. 네. 두 분의 멋진 강연 아주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앞전에 강연하신 안드로께서 이야기하신 UFO는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타고 온 하나의 비행체이고 또 바이오가 이야기한 어떤 생명 구조 현상 그들이 진화론도 아니고 신에 의한 창조론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를 창조한 신, 즉 UFO를 타고 온 존재들이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한 우리 또 다른 창조자, 우리를 창조한 신이죠. 엘로힘 대사관, 이티 대사관을 맞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클로드 보리롱 라엘, 지금은 라엘 마이티라고 불리시는데요. 오른쪽에 지적 설계라는 책을 우리를 창조한 또 다른 인간들, 엘로힘께서
전해준 메시지가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그 대성관을 건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성전이 몇 차례 지어졌습니다. 그 제1성전은 그 솔로몬 왕이 지었던 제1성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2성전으로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들은 그 전쟁과 파괴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었고, 지금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만이 그 성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를 창조한 그 다른 면에서 온 인간 그 엘로힘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엘로힘의 대소관, 즉 제3의 성전을 건설하는 내용이 바로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그 엘로힘 대사관을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엘로힘들은, 즉 우리를 과학적으로 창조한 엘로힘들은 이 지구상에 그 인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전에 안드로께서 보여주신 그 미스테리 서클이라든가 또는 현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UFO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 엘로힘과 인류와의 만남을 위해서 인류를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들은 우리 인류와 공식적으로 만남을 위해서 대성관 건설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성관의 그런 건물은 호롱 궁전이라든가 대성당일 필요도 없고 단지 현대적인 건물 시설이 있는 쾌적한 시설을 갖춘 그런 건물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작은 나라도 가지고 있는 그 치외법권 그리고 외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이제 UFO를 타고 오신 분들이 지구를 방문할 때에 전투기가 나가고 공격을 하면 안 되겠죠. 서로 존중과 상호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외법권 그리고 외교 특권을 그 대성관에 부여해서 그 대성관에 그 엘로힘이 착륙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대성관을 그러니까 치외법권이 있고 외교 특권이 있는 그 대성관을 건설하는 나라는 앞으로 그 엘로힘의 보호 아래에서 변형된 미래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행성 전체에서 정신적 그리고 과학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엘로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 문제, 전쟁, 기아, 그리고 기득권들의 그런 어떤 횡포에 대해서 이 지구 문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보다 뛰어난 지성과 의식, 문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창조자, 엘로힘들을 공식적으로 평화적으로 맞이해서 그들의 과학적 문명, 정신적 문명을 전수받을 때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엘로힘이 제안한 그 엘로힘 대사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엘로힘 대사관을 건설할 계획은 적어도 400만 킬로미터 범위여야 되고요. 또 기후가 좋고 살기 좋은 나라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가 좋고 살기 좋은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도 그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가장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대사관은 함부로 누가 침범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치외법권, 외교 특권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엘로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치외법권과 외교 특권이 있는 곳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외부는 건물 길이는 132m, 넓이는 49m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담으로 최소한 1km 떨어진 범위에서 그 대사관이 건설이 되게 되고 2층의 건물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곽은 벽과 나무가 심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 이제 그 주변에
그 입구가 이제 북쪽, 남쪽으로 하나가 있게 되고 대사관 건물 내에서도 입구가 2개가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대사관의 그 건물 위층에는 직경 10m 이상의 우주선이 착륙할 수 있는 테라스가 건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테라스를 통해서 내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입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내부에는 이렇게 옥상 테라스를 통해서 이제 엘로힘께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거주할 수 있는 7개의 방을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그 지도자들과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인류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과 거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엘로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요청한 엘로힘 대사관의 그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엘로힘께서 우리 인류에게 건설을 요청하신 대사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다이닝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실들이 있고 여기에 UFO 착륙할 수 있는 테라스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 회의실이 있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 대사관 건물이 있게 되면은 향후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1km, 1km, 2km 범위 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벽과 나무에 그런 이제 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내부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엘로힘의 그 대사관 모형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출입구가 있고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회의실이 있고 위에는 엘로힘 대사관을 건설했을 때에 그 UFO가 착륙할 수 있는 그 착륙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모양의 그런 대사관이 되겠죠. 참고로 이제 최근에 우리 랄리안 무브먼트에서 이 인류가 엘로힘 대사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주요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그 유엔 사무총장이 있죠. 그분의 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라는 분인데요. 작년 2020년에 그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는데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은 각국의 외교 대사 또는 외교 대사관들에 대해서 취해법권 또는 외교 특권을 부여하는 그런 협정서가 되겠습니다. 그 협정서에 우리 그 엘로힘 대사관, 즉 우주인 대사관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이 엘로힘을 맞이하는 엘로힘 대사관에도 그 취해법권과 외교 특권을 이제 부여하자는 그런 의정서를 이제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서한을. 그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협정서는 유엔 사무총장 혼자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유엔 회원국들 다수의 국가들의 회원국들의 유엔 대사들이 서로 이제 이런 합의를 하고 이러이러한 어떤 외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국제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대사관을 맞이하는 취해법권, 외교 특권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자는 국제회의를 이제 각 그 국가의 대사들에게 제안을 해 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서.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그런 제안대로 각국의 유엔 대사들에게 외계인 대사관, 즉 엘로힘 대사관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취해법권 그리고 외교 특권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이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서명을 전자 서명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그 이런 엘로힘 대사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랄리안 무브먼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 외계인과의 외교 접촉을 위한 연합이라고 해서 Alliance for Extraterrestrial Diplomatic Contact, 약자로는 AEDC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계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구상의 어떤 정치인들 그리고 외교관 그리고 정부 관료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고요. 그리고 각 그 대륙에서도 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외교관
그 전문 관료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이제 LOM 비서관과 협력하고 싶다 했을 때에 이러한 이제 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각국의 대사관, 대사들에게 이 LOM 대사관을 좀 건설하는 어떤 그런 회의를 열도록 촉구하는 사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방법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loembassy.org/un 또는 같은 그 사이트 이름인데요. etembassy.org/un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국의 그 언어가 뜹니다. 그 언어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이제 그 각국의 대사에게 보여되는 서한이 나오는데요. 이 서한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이메일, 성명, 그리고 국가명을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이 서한이 바로 그 유엔에 있는 각국의 대사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이 LOM 대사관을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치해법권이라든가 외교 특권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국제회의를 좀 진행하자, 열자는 그런 내용의 촉구 서한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LOM 대사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정한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loemembassy.org 또는 같은 이제 그 주소인데 etembassy.org로 들어가시면은 보다 상세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그 다니엘 토콧이라는 이제 분인데요. 이분이 캐나다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에게도 바로 메일을 보내서 이 LOM 대사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또는 이 LOM 대사관을 건설을 지지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한국의 그 랄리안 무브먼트에 이제 연락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536-3176 또는 이 www.rar.org/ko로 들어가시면 상세한 한국어 번역된 내용과 함께 연락처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LOM 대사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가슴이 막 차오르는 게 두근두근 되게 흥분되네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실 거라 미뤄 짐작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참 긴 시간이었는데도 금방 훅 갔네요. 처음에 발표를 타오가 해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 안드로가 해주시고 그 뒤를 이어 바이오 그리고 솔로몬 순서대로 이렇게 쫙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UFO에 대한 시각 그리고 우리 KRM 그리고 인터내셔널 랄리안 무브먼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마지막 솔로몬이 대사관 건설에 대한 걸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정말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의 소원인 대사관 건립을 위해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그 노력을 들여서 즐겁고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회 킨이었습니다. 뿅! 수고했어요. 사랑하지. 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진화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늘에서 온 전능한 신 혹은 여러 신들의 창조물일까요? 아니면 지상의 모든 생명은 단순히 외계의 행성에서 온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에 의해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고 있고 화성에 생명을 창조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을 그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외계 문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